우리가 4단원에서 배우는 게 문학의 갈래라고 나왔잖아. 이게 보면 문학의 갈래가 학교에서 그 문학을 나누는 큰 틀이 네 가지가 있는데 시와 같은 거, 서정, 소설 같은 거, 서사, 드라마, 대본, 극, 교술 이렇게 나눠. 그러니까 서정 갈래는 시 같은 거 얘기하고 소설 얘기를 하고 시나 뭐 시조 이런 것들, 소설, 뭐 전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기는 뭐 연극 대본, 희곡이라고 하죠. 희곡 혹은 시나리오. 그다음에 여기 수어제기는 뭐 수필. 교술 관리에 해당하는 수필이나 뭐 일기, 편지 같은 것들. 이런 특징을 묻는 그거 이 갈래적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로 들어온 건데 이제 이게 시험대로 나온 거지. 그런 거고요. 음, 보죠. 요런 게 시험 문제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시면 시를 구성하는 요소, 소설이면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 희곡이면 희곡을 구성하는 요소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소재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나오게 돼. 여기 서정서사 극교수 여기 나왔던 거. 그럴 때 여기는 됐어. 여기는 보고 여기는 보고. 자, 뿌리에게라는 작품 여기 이제 아는 거 아는 식으로 배웠을 테니까 한번 보면 흙과 뿌리의 관계를 통해 생명의 탄생과 성장의 과정을 그려내는 작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시상은 무슨 뜻이냐면 시에 쓰여진 그대로의 내용을 시상이라고 합니다. 시간적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거 우리가 뭐라 그래? 어려운 용어로 순행적, 역순행적 말고 순행적 혹은 뭐 순차적도 괜찮을 거고 그리고 어려운 말로 추보식이란 말로도 쓸 수 있어. 추보는 걸음을 걷는 걸 따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순서 그대로 가는 거 이렇게 얘기해. 근데 순차적인 것에서 얘는 더 뭐해? 그 과정에서 나타난 흙의 변화를 통해 생명의 순환까지도 언급하고 있다는 거. 그지? 딱딱해졌던 그것이 딱딱해졌던 흙이 다시 연한 흙으로 바뀌잖아, 맨 마지막에. 그게 다시 돌아가는 거지. 자신의 희생에 뿌리를 성장시키고 늙어가는데, 자, 뿌리에게 모든 것을 내주고 난 후에 텅 빈 흙의 모습. 자, 뿌리의 희생적인 사랑, 모성애죠, 모성애. 뿌리는 자식에 비유되고요. 이렇게 보면 되고. 자, 뿌리를 성장시키고 난 후 텅 빈 흙의 모습, 영양분이 다 빠진 빈 그릇으로 표현되고.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흙이 다시 새로운 생을 펼쳐서는 연한 흙이 되면서 자, 일구어져서 연한 흙이 되죠. 자, 이는 연한 흙이 다시 되는 거 우리는 자연의 재생과 순환이다.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면 됩니다. 헌신적인 사랑을 보였던. 자, 그래서 시간의 흐름, 그 다음 생명의 순환 구조, 역설도 나중에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의의나 듣죠. 자, 화자를 무조건 납니다. 말하는 사람. 화자가 흙이고요. 청자가 뿌리죠. 말을 건네는 형식. 근데 대화는 아닙니다. 주고받지는 않죠. 이해됐지?
자, 요거 알아두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죠? 시적 대상, 화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말을 건네는 대상이고, 시적 상황은 흙이 뿌리의 성장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기쁨을 느낀다. 자, 이 작품은 제목이 어디로 갔어? 뿌리에게입니다. 누가? 흙이. 내가 뿌리에게. 뿌리가 그래서 청자. 근데 뿌리를 뭐라고 불러요? 여기서 너라고 부르죠. 그래서 의인화됐어. 흙이 스스로를 나라고 부릅니다. 둘 다 의인화됐어요. 자, 연한 흙이어서 원래는 너를 잘 기억할 수 있다. 네가 뿌리였을 때, 지금이 아니라 현재. 아니, 지금 현재가 아니라 과거죠. 예전엔 흙은 나는 연한 흙의 모습이었고 기억하고 있는 너의 모습. 네 숨결 처음 닿던 그 자리에 더운 김이 그러고 이거 촉각적인 심상. 그래서 더운 김은 뜨거운 사랑으로 표현되고요. 밝은 피를 뽑아 내게 흘려 보내주며 즐거움에 떨던 아는 감탄사. 감탄사를 쓰면 영탄법. 하나 더. 밝은 피를 뽑아 너에게 흘려줘. 이때 내 피를 너에게 주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데 피는 일종의 생명력이죠. 너의 성장을 돕기 위해 그것이 그리고 내 거를 너에게 주는 게 즐거운 겁니다. 엄마가 자식 키우는 모습과 비슷하죠. 너희들 너 모유 먹었니? 아니면 분유 먹었니? 얘기를 못 들었구나. 응. 우리 애 둘은 모유만 먹었거든. 분유는 거의 안 먹이고. 모유가 솔직히 뭐야? 엄마 영양분이잖아. 그치? 그런 거지. 뭐. 나의 사랑을. 자, 이거 봐봐. 요거를 나는 너를 잘 기억하는데 너가 어렸을 때 그때 나는 뭐 했다? 이러한 내 사랑을 너에게 줬다. 어렸을 때. 먼 우물 앞에서도 목마르던 나의 뿌리여 뭐뭐여 이것도 영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를 혹격조사라 그래요. 사람이 아닌 사물에 열을 혹격조사 붙이면 그것도 의인화돼. 나를 뚫고 오르렴 일종의 부드러운 명령. 이 명령형 어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강조합니다. 나를 뚫고 눈부셔서 잘 부스러지는 살이니 내 밝은 피에 즐겁게 발 적시며 뻗어 가려무나. 이것도 뻗어 가라라보단 좀 더 부드럽죠. 어쨌든 이것도 명령형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얘도 명령, 얘도 명령. 자, 나를 뚫고 올라도 괜찮아요. 희생적. 내 피를 뽑아 희생적. 나를 뚫고 오르는 것도 희생적. 자, 척추를 휘어 접고 더 넓게 뻗으면 그때마다 나는 착한 그릇이 되어 너를 감싸고 자, 감싸주는 존재로서 그릇이니까 은유적이라고 해도 돼요. 은유법. 불꽃 같은 바람, 직유법. 바람이 가슴을 두드려 세워도 자, 여기 바람은 시련과 고난. 너의 뻗어가는 끝을, 뿌리 끝을 그냥 늘 축복하는 나는 어리석고도 은밀한 기쁨. 어리석은 왜 어리석어?
내 것을 희생하기 때문에. 기쁨은 왜 기뻐? 너의 성장을 돕는 것에 기쁨. 요거 어리석고도 은밀한 기쁨은 어리석음은 부정적인 건데 기쁨은 긍정적인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역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가 타고 내려올수록 점점 성장하는 겁니다. 단단해지는 나의 살 대비예요. 뭐랑 뭐가 대비되죠? 아까 단단해지는 것과 아까 나왔던 연한 흙 최초의 모습 그것과 대비되는 거야. 자, 에어컨 잠깐입니다. 이제 늙었습니다. 영양분 다 빠진 거예요. 뿌리한테 다 빨린 거죠. 영양분은. 슬픔만 한 그릇 깨어있는 껍데기에 마지막 잔을 마셔다오. 저 마지막 잔. 음, 마지막으로 남은 음, 영양분 뭐 이런 것들까지도 싹 다 먹어달라는 거야. 자, 나는 늙었다. 껍데기만 남았다.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지? 슬픔은 뭐예요? 추상적인 감정이죠. 관념이라고 해도 나쁘진 않습니다. 추상적이라는 건 오감으로 인식할 수 없으면 추상적이야.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슬픔은 그런 거 없잖아. 색깔도 없고, 맛도 없고, 냄새도 없고. 그런데 껍데기라는 시각적인,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점점 자라고 성장하면서 단단해지고 늙고 영양분이 싹 빨린 껍데기만 남는 황폐해진 그런 모습. 마지막 깊은 곳에서 네가 나의 뿌리였을 때 아까 1연에 나왔던 그 모습입니다. 재차 반복해요. 반복을 통한 운율의 형성과 의미 강조. 내 가슴에 끓어오르던 벌레들. 이거 이 벌레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여기 봐봐. 요 구조랑 요 문장이랑 요 내용. 자, 봐봐. 즐거움에 떨다. 깊은 곳에서 네가 나의 뿌렸을 때 나는 연한 흙에서 너를 잘 기억하는데 나는 뭘 가졌다? 사랑해. 즐거움에. 뭐 온몸이 떨었어. 기뻤어. 이해됐니? 자, 너가 나의 깊은 곳에서 뿌렸을 때 과거에 나는 어땠어? 내 가슴에 끓어오르던 벌레들. 이때 벌레 여기에서는 지금 학교 교과서를 집중하자. 나는 이건 사랑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러면 벌레들이 내 가슴이면 흙의 내부에 흙에 존재하는 실제 벌레들이라고 보면 첫 번째 진짜 벌레다. 두 번째 사랑의 감정을 들끓던 사랑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한 거다. 만약 본다면 진짜 벌레로 본다면 그런 벌레가 잘 살 수 있도록 영양분이 많았던 상태의 내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사랑의 감정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했던 물론 지금도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나의 빈 그릇 자, 벌레들이 들끓는 연한 흙이었을 때의 모습과 하나의 빈 그릇은 대조 너의 푸른 줄기가 솟아 햇살의 반짝이면 완전히 성장하는 거죠. 나는 어느 산비탈의 연한 흙으로 다시 일구어지고 있을 것이니 여기서 바로 흙의 재생 및 순환. 그래서 빈 그릇만 남은 껍데기만 남은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연한 흙으로 일구어집니다. 다시 뭘 키울 수 있는 뿌리를 키울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진 존재를 재탄생하는 거죠. 자, 이 시의 성격 보죠.
내가 지금 너에게 말을 건네는 차분한 애정이 담긴 말투를 쓰고 있잖아. 누구누구요. 그럼 청자라고. 내가 말을 건네는 대상이 뿌리라고요. 그런데 뿌리는 대답 안 하죠. 그래서 대화가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나와? 독백, 혼잣말하는 거. 초반에 뿌리였을 때를 떠올리면서 얘기하죠. 그래서 회상적. 생태적이라는 건 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뿌리와 흙에만 알아봅시다.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돼요? 시간의 순서로, 순행적으로 시상전개는 되고 여기에서는 순환적이라는 걸 알 수 있지. 막 갈구어진 연한 흙으로 밝은 피를 너에게 주고 점점 더 척추를 휘어잡고 더 넓게 뻗는 나를 뚫고 올라가는 잘 부스러지다가 단단해지는 살이 결국 껍데기만 남고 빈 그릇만 남아서 영양가가 다 사라졌을 때 그것이 일구어지면 다시 연한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내용적으로는 문제 풀어보면 되는데 문제가 거기 보면 있거든.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하고 자 여기 학교 학습 활동에서 여기에서 요게 학습 활동을 문제로 구성해가지고 기본 문제를 냅니다. 의인화된 흙, 청자인 뿌리에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런 용어들. 자, 성장 과정, 회상, 기억한다. 멘트 있죠? 되게 졸리구나. 뭐 하다 왔어? 자, 하면서 이거 되게 말이 안 맞아. 말을 건네는 방식인데 독백이야. 독백은 혼잣말 하는 거잖아. 근데 누가 대답하면서 말을 주고받진 않으니까 독백이야. 근데 시는 본질적으로 독백이야. 그 다음에 화제 장소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자, 직접적 표현했다는 게 중요해요. 정서를 직접 표현했던 기쁘다, 슬프다 이런 것들 용어. 아까 뭐였어? 시를 보면 즐거움 이런 단어. 즐겁다, 사랑이다, 그다음 은밀한 기쁨, 그리고 슬픔 뭐 이런 것들. 여기도 보아라, 뭐뭐 해다오 이런 것들도 다 명령을 통해서 자기의 바라는 바를 얘기하는 거죠. 뭐 빠트린 부분들은 뭐 그 정도고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자 흙과 뿌리의 관계. 여기 연한 흙에서 잘 부스러지는 그다음 밝은 피, 그러다 착한 그릇 은유입니다. 단단해지는 살, 껍데기 마지막 잔, 빈 그릇이었다가 연한 흙으로 여기 나와 있는 요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 포용하고 있는데 이때 착한 그릇은 영양분을 그래도 가지고 있었지만 마지막 빈 그릇은 그런 것까지도 이제 싹 사라지고 황폐해진 흙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점차 연한 흙에서 생명력을 가득 가지고 있었던 연한 흙에서 황폐한 빈 껍데기가 되어가는 흙의 모습은 뿌리를 향한 모든 것을 내어주는 흙의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를 한다. 자, 여기 핵심 주제이기도 하고요. 생태적인 관점에서 자, 생태주의적 관점에서는 흙을 생명을 탄생시키는 근원, 뿌리는 그런 흙으로부터 자라나는 자연물 그런 것들. 흙에서 흙으로 연한 흙으로 여기서 나왔지만 지금 이 문제는 생태적 관점에서 해석했을 때의 의미입니다. 이런 걸 문제 선지로 구성한다니까요. 지금은 설명으로 나와 있지만 이걸 달달달 외우듯이 내신은 남깁니다. 기본이. 생태적 관점에서 흙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근원. 그래서 뿌리는
생명의 힘으로 자라는 자연물. 기본은 뿌리의 성장 과정과 이에 따른 흙의 변화, 이것이 시간의 변화를 통해 나타나지만 마지막에 다시 돌아오는 연한 흙이 다시 황폐해졌다가 연한 흙으로 돌아오는 것이 자연의 순환.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예요? 생명의 지속성의 가치.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도 보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나머지는 외부 작품 안 들어온다고 했죠. 원래 그게 학교 시험에 어떤 방침인가? 그렇지 말씀하셨어? 어. 자, 여기 마지막에 내용 정리된 것들, 이런 것들 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순환하는 요겁니다. 서정관례는 개인의 생각이나 정서를 압축적인 언어로 혹은 함축적인 언어로 자, 요런 정도 봐주시면 되고 아까 봤던 거 있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보시면 내용 정리된 게 있거든요. 거기를 잠깐만, 그게 쓸데없는 것 같아도 문제에서 서정관례의 특징을 물으면서 나올 수도 있는 거여서 어떤 거냐면 어디로 갔어? 음, 예. 자, 봅니다. 자, 시라고 하는 갈래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에요. 자, 서정갈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압축적인 언어로 개인의 생각과 정서를 표현하는 거고, 대표적으로는 시와 시조가 있고요. 자, 화자는, 시에서 말하는 화자는 무조건 납니다. 여기서, 자, 원칙, 자, 허구적 대리인이에요. 작가 대신 나서서 말해주는. 화자와 작가는 원칙적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남성 작가가 여성인 사람이 말하는 식으로 시를 쓰게 돼요. 겉으로 드러난 경우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경우는 나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면 겉으로 드러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뿌리에게는 겉으로 드러나 있어요. 자, 1인칭 대명사 나나 우리 등이 나오는 경우가 표면에 들어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시적 대상 시에서 나 화자가 바라보는 사물 이런 것들이고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습니다. 화자가 말을 건네는 청자나 사물이나 관념 모두를 지칭한다. 시적 대상 여기에서는 뿌리죠. 시적 대상이 시적 상황은 어, 나의 현재 처한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시 속에서 지금 보면 그 뿌리 얘기라는 시를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 마지막에 마지막 잔을 마셔다오 이러잖아. 그럼 나는 뿌리가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 데에서 다 성장하고 뿌리는 다 성장하고 완전히 황폐화된 흙이 있을 때 그리고 다시 연한 흙으로 돌아간다잖아. 여기서 어디 시점에 있을 것 같아? 나의 현재 상태는 맨 처음 자랄 때 내가 연한 흙일 때 아니지. 마지막 남은 잔을 비워다오 이렇게 마셔다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나의 현재 위치는 여긴 거야. 그치? 아직 연한 흙이 되기 전 일구어질 것이니 뭐 이렇게 나오니까. 오케이? 그런 현실을 확인할 수 있고 시의 정서는
뭐 긍정적인 정서로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부정적인 정서로서 이런 게 있고 긍정적인 정서 이런 게 있다는 거 모르는 단어 없을 거니까 이때 시의 정서는 뭐냐면 그러한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과 태도야. 그래서 나만이 보여주는 반응과 태도. 그걸 이렇게 꼭 어려운 말로 꼭 안 써도 돼. 이런 시의 정서가 곧 주제가 돼. 근데 주제는 그래서 시적 상황에 대해 화자의 나의 반응과 태도를 정리하면 그것이 주제가 된다. 자, 화자의 태도나 정서나 같은 거라고 봐도 돼. 상관없어. 어려운 단어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알아둘 건 크게 없습니다. 달관이라는 건 관조는 어려운 말이지만 관조는 물끄러미 대상을 관찰하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는 차분한 태도를 관조라고 그냥 관찰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달관은요 아주 여유로운 경지 혹은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의 그래서 연연해하지 않는 태도 이런 걸 보여주면 우리가 달관이라고 합니다. 자조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혹시라도 나와서 그래. 선지에서. 자조는 스스로를 조롱하는, 비웃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는 됐고. 화자의 어조는 말투인데요. 이 화자의 말투는 시의 내용을 따라갑니다. 시의 내용을. 그 말투는 나가 내는 목소리 같은 건데 이 말투는 보통 종결 어미를 통해서 나타나요. 자, 생각해 볼게. 밥을 먹을 걸, 리을 걸 들어가는 순간 후회죠. 밥 먹고 싶어. 소망이죠. 밥을 먹겠다. 의지죠. 이해되니? 그 말투가 어떻게 끝에 붙느냐에 따라 말투가 결정되는데 하지만 결국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제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조조차도. 자, 이런 단어 영탄조. 아까 뭐뭐여. 아까 뭐뭐어라 나왔죠. 가졌어라. 가졌구나랑 같습니다. 이런 걸 뭐뭐 했구나. 뭐뭐 야, 이여. 감탄사. 아, 이런 말들. 얘는 체연이랑 결합해서 쓰게 되는 거죠. 또서는 사랑이여, 청춘아,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쓰면 우리가 감정의 고조를 드러냅니다. 영탄법. 많이 들어봤죠? 혼잣말하는 거. 애상적 처음 들어오는 단어겠지만 슬플 애자, 슬프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슬픈 걸 애상적이라고 얘기해. 자, 형상화는 구체화와 똑같은 말이고 추상적인 것, 자, 오감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을 구체적인 것,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할 때 그걸 우리가 형상화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되게 중요한 건 자세하다가 아니라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때 감각적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런 것들.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내 마음은 분명히 추상적인 것인데 호수라는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대상으로 표현한 거죠. 솔직히 이 뿌리에게라는 작품도 잘 생각을 해봐. 부모와 엄마와 자식의 관계를 설명하기가 좀 그래서 모성애라는 건 되게 추상적이잖아. 그걸 뭘로 표현한 거야? 엄마를 예를 든다면 흙으로, 자식을
한테 젖을 먹이는 건 혹은 뱃속에서 탯줄로 연결되거든. 내 영역, 엄마의 영역이 다 흘러가잖아. 그럼 뭐가 달라? 그럼 점점 자라잖아. 그럼 걔에서 내 영역을 빨아가니까 내 영역은 탱탱 피잖아. 그게 말하면 뭐랑 비슷해? 나무와 흙의 관계랑 비슷하지. 그렇게. 그럼 모성애라는 걸 표현하기 참 어려운데 나무와 흙과 뿌리의 관계로 형상화하는 거지. 그런 겁니다. 운율은 반복하면 운율이 생깁니다. 핵심은 반복이에요. 뭐가 반복되느냐에 따라 다르게 표현할 뿐이죠. 뭐가 반복되느냐에 따라. 가군, 뭐, 반복, 수미상관은 알겠고. 어쨌든, 모든 반복이 되면, 규칙이라는 게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음성상징어도 어때요? 아까 있었나?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는 의태어나 의성어를 음성상징어라고 하는데, 한 번만 나오지 않죠. 꿈틀,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자, 근데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생생함. 그래서 아주 감각적으로, 시각적이거나 청각적으로 느끼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운율을 형성하죠. 이런 것들이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는 효과가 된다. 상식적인 거야. 수미상관 사용하면 어떻게 돼? 이 작품에는 수미상관이까지는 아니지. 근데 처음에 나왔던 거 다시 한번 반복되지. 네가 나의 안에서 뿌리였을 때. 뭐 이런 얘기. 수미상관은 이 작품은 아닙니다. 자, 운율은 반복되면 되는 거고, 심상이 바로 이미지. 이미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공간각도 있죠? 공간각, 감각의 전이라고 해서, 옮겨간다고 해서, A의 B화라고 나옵니다. 학교 속식 배웠나? 중학교 때 배웠던 거고, 아직은 배우지 않았으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 A에 뭐가 있어야 돼? 진짜인 감각이 나와야 돼. 소가 우는 소의 금빛 게으른 울음 이러면 울음이 진짜죠. 얘는 청각을 금빛이라고 시각화했다라고 얘기하지. 진짜인 걸 앞에 넣는 거야. 이해됐죠? 앞에 있다고 해서 시각의 청각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오케이. 여기 심상 이렇게 나왔고 종류는 자, 시상 전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상은 뭐예요? 쓰여진 그대로의 시의 내용입니다. 쓰여진 그대로 시의 내용 방식 보세요. 시간적 전개, 공간적 전개, 성경우종, 수미상관, 어조의 변화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작품에서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 작품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납니다. 자, 함축이라는 건 사전적 의미 이외에 자, 문맥이나 상황에 따른 내포적 의미, 함축 포함하고 있다. 뭐 여기 어려운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객관적 상관물 있고 비유 있고 상징, 반어, 역사. 자, 이 작품에서 들어가 보죠. 자, 뿌리에게에서 나타난 서정관례의 특징. 자, 어조가 나타납니다. 회상적, 독백적 어조. 자, 감각적인 시어 이거 뭐야? 시각. 그죠? 마지막 장도 시각이죠. 이것은. 자, 아낌없는 사랑은 그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깊은 곳에 나의 뿌리였을 때 반복함으로써 운율. 여기는
심상과 관련이 있는 거죠. 여기는 운율, 리듬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건데 이런 특징들 다 적어놨죠? 여기 오타입니다. 빠졌네요. 의인화하여 말을 건네는 지겨워.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말을 건네는 방식,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하는 뿌리와 늙어가는 흙의 모습이 대비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역설적 표현, 자, 순환 구조. 자, 여기 있는 건 아까 봤던 거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고 나중에 문제 풀어보시면 돼요. 잠깐 쉬었다가 아웃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는 학교에서 안 읽었다 그랬고 그럼 음, 아웃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 한번 볼까요? 음, 이런 소설의 경우 이 서사갈래라고 할 때 서정과 서사를 할 때 이 서사에서 사는 사건, 스토리,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들이죠. 그래서 극도 어쩌면 사건과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서사갈래라고 해도 될 텐데 소설의 가장 특징은 서술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주는 누군가가 있죠. 이야기. 거기서 이야기를 해주는 서술자, 말을 해주는 서술자를 영화로 친다면 영화를 찍어서 보여주는 카메라맨, 감독, 해설자의 역할을 하는 걸 서술자라고 하죠. 소설엔 서술자라는 존재가 반드시 존재. 맞지? 네. 그게 가장 큰 특징인데 이 작품의 소설에서 인물 사건 배경이 일종의 내용적인 요소입니다. 자, 시대적 배경은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비극적인 삶과 소시민의 자기 반성과 성찰. 얘가 누구예요? 소외된 계층? 이게 권시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죠? 이 소시민, 교사인 나죠. 음. 이 작품은 고도성대 1970년 발생한 요게 실제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나라에서 강제로 몰아내고 했던 거죠. 그 배경으로 소외된 계층의 고통스러운 삶을 형성하여 그와 같은 인물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부조리를 고발한다. 부조리라는 건 어떤 부당하고 잘못된 문제. 그거 아세요?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가 후보로 나왔잖아. 그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살았냐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변호사예요. 변호사인데 워낙 가난했어가지고 집이 성남에서 주로 살았습니다. 성남에서 부모님이 시장에서 허드렛 일 같은 거 막 화장실 지키면서 뭐 화장실 청소해주고 막 병원 그 시장 통해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 가난하게 사는데 그 중에서도 되게 가난한 집안이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졸업할 때부터인가 그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부터 공장 다니면서
그러다가 공장 기계 프레스 같은 데 팔이 껴가지고 팔에 장애를 입었어. 팔이 부셔져 있어. 그래서 교복 한 번 못 입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그래서 다른 고등학교를 다니는, 중학교를 교복을 다니는 게 그렇게 부러웠대. 근데 그때 당시 성남이 엄청 못 사는 동네였거든. 근데 여기 이런.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가 언젠가 어느 유튜브에 책을 자기가 감명 깊게 읽은 소설을 소개하는 데서 이 아우켤레 구두로 나온 사내라는 이야기를 되게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가 살았던. 그러니까 그 당시 못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못 살고 불우하게 지냈던 유년 시절. 그런데 이제 너무 공장에서 일하면서 맞고 지내고 막 그랬어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더 이상 도망치기 위해서 극단적인 생각도 했었고 자살이나 뭐 이런 거. 그러다가 저걸 했대지. 검정고시를 봐서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보고 시험 쳐가지고 중앙대 법학과에. 그러니까 머리가 되게 똑똑했던. 그리고 나서 변호사 됐는데 변호사가 되고, 그러니까 사법고시 통과한 사법고시 통과한 다음에 검사나 판사 쪽으로 안 가고 인권 변호사로, 돈 안 되는 인권 변호사로 하면서 이렇게 오게 된 거지.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가난한 이들의 삶과 부당한 현실 고발. 서술자인 나가 권 씨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그 말은 뭐예요? 나는 1인칭 관찰자 시점. 주인공 누구예요? 권 씨가 주인공. 인물을 전형적으로 자,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고, 전형적으로 묘사했다는 전형적이라는 말과 개성적이라는 말을 다르게 쓰입니다. 여기서 누구냐면 권 씨를 전형적은 특정 집단을 대표할 때 권 씨를 어떤 존재로서 대표시킨 거야? 도시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그래서 권 씨 개인을 묘사한 게 아니라, 개인을 드러낸 게 아니라 권 씨가 상징하는 건 그 당시 산업화에서 소외된 그런 인물로서 나타난다. 구두 의미 나중에 확인하고요. 소설을 한번, 자 여기 1인칭 관찰자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는 관찰자예요. 그래서 나는 권 씨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내 마음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 뿐. 자 그래서 자기 나름의 해석과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권 씨의 내면은 직접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독자가 추측해야 됩니다. 이해되죠? 어렵지 않아요. 자, 1970년대 경기도 성남 지역. 그런데 이 지역에 너는 알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성남시장을 하게 되죠. 되게 신기하지. 그러다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는 오 선생이고요. 등장인물. 나는 아내도 있고 권 씨도 아내가 있지만 초등학교 교사고 새빵 주인입니다. 권 씨는 출판사를 다녔다가 전과자가 돼서 막일을 공사장 일을 하는 사람. 여기 보죠. 이게 좀 이런 말이 소시민이 무슨 뜻이냐면요. 자신의 개인적 이익에 예민한 사람. 소시민이란 말. 대시민이 아니라 자신의 자신의 이익이나 안위를 우선 생각하는. 하지만 이런 모습만 있진 않아요. 마지막에 뭐예요? 권 씨를 위해서 아내의 수술비를 대줍니다. 그런 인정 있는 모습도 있어요. 권 씨는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빈민으로 전락하는 어디 전과자가 되면서 저 사건 때문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 때문에 가보죠. 교사인 나, 오 선생은 직업은 교사,
단대리 시장 근처에 새빵살이를 하다가 무리를 해서 성남의 고급 주택가에 집 한 채를 장만한다. 그래서 집주인이 돼요. 새를 넣은 문간방에 권 씨가 임신한 아내 그리고 두 아이 네 식구입니다. 이제 곧 다섯 식구가 돼. 데리고 이사 온 후에 이순경이 학교로 찾아와 전과자인 권 씨의 동태를 살펴달라고 부탁한다. 전과자인 권 씨를 알게 된 겁니다. 권 씨가 전과자인 걸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거죠. 어느 날 아침 나는 대여섯 켤레나 되는 구두를 꺼내놓고 도통에서 훨씬 벗어나 있는 실내로 광을 내는 권 씨. 요게 권 씨의 특징적인 캐릭터. 권 씨의 캐릭터는 이겁니다. 아홉 켤레나 되는 구두를 여기는 대여섯 켤레만 꺼내놨지만 그 가난하고 힘든 형편 속에서도 구두만큼은 소중히 여기는 독특한 특징을 가진 캐릭터. 보게 되고 지나는 길에 들렀던 이순경에게 권 씨가 다니던 출판사를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 후 나는 학생들 가정 방문을 가던 길에 구두를 신고 사무원 복장으로 사무원은 그냥 사무직 직원 사무실에 이르는 복장인데 그걸 하고 나와서 뭐래요? 공사장 벽돌을 나르는 아주 일용직 노동자로서 일하는 흔히 얘기하는 노가다. 그날 밤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권 씨는 자신의 과거를 자유 마주친 후에 요게 계기가 돼서 얘기를 듣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광주 대단지 개발이 시작될 때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철거민의 입주권을 샀는데 지상낙원 건설의 공약을 남발하던 선거철이 끝나자 서울시와 경기도 양쪽에서 부당한 행정 절차로 이게 이제 산업화에서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는 모습입니다. 정책이 잘못된 정책을 진행하고 투쟁위원회가 조직되고 정부에 대해서 억지로 위원회 감투를 쓰게 된 억지로 씁니다. 사실은 최후의 결단의 날에 이제 막 싸우게 되는 거죠. 그때 혼자서 서울로 도망치려다 한 무리의 청년들에게 붙들려 일장 선교를 듣게 되었다. 이 부분 자, 기회주의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을 가진 권 씨의 캐릭터. 자, 가보죠. 권 선생님, 저쪽으로 가실까요? 처음 아른 체를 하던 예의. 예의는 뭐라 그럴까? 항상 그러하던 이렇게 할까요? 그에게 귓속말을 했다. 왜? 조용히 끌고 가는 거지. 그가 가장 두렵게 느끼는 건 몽둥이가 되었다. 왜? 도망치려다가 붙들렸으니까 처벌을 받지 않을까. 근데 그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친절이 무서워. 친절을 두려워합니다. 청년은 웃음으로 그를 묶어 도로변 잡초 더미까지 손쉽게 끌고 갔어. 그리고 거기서 일장 설교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 청년이. 그렇죠. 물론 잘 아시겠지만이라고 말끝마다 전제하면서 청년은 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먹고 마시고 춤추고 침대에서 뒹굴고 있는 서울의 유한계급과 유한계급이 뭐예요? 뒤에 여기 어휘풀이 있네요. 생산은 하지 않고 소유한 세산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자, 서울의 유한계급 그리고 대단지 안의 처참한 생활상 이게 대비적인 겁니다. 침이 마르도록 대비시킴으로써 아직도 잠자고 있는 그의 사회적 지각을 새나라의 어린이처럼 벌떡 일어나게 하려는 수작인 줄은 짐작이 되는데 자 이때 지각은 깨우치 자각 깨달음
이때 아직 감정 있는 사회적 자각이란 건 뭐냐? 음, 사회적 자각은 음, 불이한 것에 함께 저항하는 걸 얘기를 하죠. 같이 싸우자고. 게다가 한마디 더 뒤에, 하지만 한마디 더 뒤에 들어오지 않았어. 왜? 대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면 이런 판국에서도 저토록 친절할 수 있을까만을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친절을 베푸는 청년은 친절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잔인한 인물이라고 보고 있어. 권 씨는. 자신의 설교가 웬만큼 먹혀들었다고 판단했던지 청년은 착각한 거지. 그를 이끌고 가파른 산등사이를 질러 단지 중심부로 들어갔다. 장소를 이동했어요. 산등성이를 가로질러서 바로 저기 저 부근이었어요. 과거 서술에서 현재로 돌아왔대. 자, 여기까지는 바로 그래서 뭐야? 이렇게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다 뭐예요? 학교에서 혹시 전적 작가 시점이라고 얘기해 주셨니? 아는 것 같아? 자, 봐봐. 이게 1인칭 관찰자 시점이면 청년의 속마음이나 권 씨의 속마음을 나가 전해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런데 그를 가장 두렵게 그가 가장 두렵게 느끼는 건 몽둥이가 아니라 친절이었다. 이건 내면이잖아. 근데 직접 이렇게 추측이 아니라 바로 얘기하지. 그리고 이렇게 친절할 것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도 누구야? 그지? 그의 내면이잖아. 나는 실제로는 이걸 속마음을 제대로 알 수가 없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속마음을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지? 이거 다 뭐야? 여기 거? 과거에 있었던. 이거 봐봐. 바로 저기 저 부분이었어요. 그는 우리 방, 들창 쪽으로 손으로 가리켰다. 그러나 유언스럽게도 안방 아랫목에 앉아서는 그가 가리키는 저기가 어디쯤인지 가늠키 어려웠다. 그래서 지금 이거지 이거. 봐봐. 여기. 여기 됐니? 어, 여기 권 씨랑 공사장에서 일하는 권 씨랑 마주치고 그날 밤에 늦게 술에 취해서 귀가한 뒤에 과거를 털어놓잖아. 오케이? 그리고 이게 과거인 거야. 과거의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 과거의 내용은 누가 누구로부터 듣는 얘기야. 그 관시. 자, 그렇지. 권 씨가 나에게 털어놓는 과거 이야기잖아. 요 장면은 전지적 작가 시점. 특히 누구의 시선에서? 권 씨의 시선에서. 전지적 작가로 설명이 되고 다시 이제 현재로 돌아온 요 장면이 바로 뭐예요? 현재로 돌아온 이 부분이 다시 1인칭 관찰제점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안방에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권씨 과거를. 어쩌다가 전과자가 됐는지. 잠깐보자. 어려웠다. 우리 내외는 부부입니다. 부부의 얼굴이 실제 체험한 사람답지 않게 맨송맨송한 걸 알아차린 그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자 뭐야 맹송맹송한 건 뭐예요? 우리 부부의 얼굴이 맹송맹송하다. 잘 공감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그는 갑자기 어떻게 일어서는가 싶더니 어느새 마루로 뛰어나오고 있었다. 덩달아 내가 뛰어나간 것은 순전히 그를 붙잡기 위해서였다. 언제 들어왔는지 마루 끝 현관 부근에 권 씨의 일가족이 오보르기 몰려 차례로 뛰어나오는 우리를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다. 모여서 볼록하게. 아비를 보자 새끼들 입에선 대번에 울음이 터져 나왔다. 잔뜩 부른 배를 금방이라도 마루에 내려놓을 듯한 자세를 취한 권 씨 부인.
자, 아이들의 태도. 아이들 둘이었어요. 그리고 권씨 부인. 홍당무가 된 자기 남편을 그저 멀뚱히 쳐다볼 따름이었다. 홍당무는 당황 내지는 부끄러움. 왜? 울 것 없다. 너희 아비 아직 안 죽었다. 자, 가장의 자존심을, 가장의 채통을 의식하는 목소리로 낮게 말했다. 그는 내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 얘기를 하면서 뭐 했던 거야? 자기가 이제 왜 공사장에서 일하게 됐는지를 얘기하는 걸 거 아니야. 그거를 밖에서 아내가 들었어, 안 들었어? 들은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야, 괜찮아. 울지 마, 울지 마. 오케이? 그는 내친 걸음에 아들, 딸들의 울음의 틈을 뚫고 마당에까지 진출했다. 말은 똑바로 하면서도 걸음을 비틀거리는 것이 아마 평형을 중심을 잃지 않으려는 그의 의지가 혀 아래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밑엔 취해서 비틀거리고 말은 그래도 똑바로 하고 저기 저쯤이었죠 하고 어딜 가르쳐 주는 거야? 여기 단지 중심부. 그러니까 여기 어떤 거야? 그곳을 입주권을 산 철거민에 입주권을 샀잖아. 거기를 싹 밀고 거기에 새로운 집들을 새로 지었는데 거길 내가 사가지고 들어온 거야.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자, 방 안에서보다 훨씬 자신이 붙은 소리 그가 재설명했다. 언덕 아래 한참 거리에 발팍 쏟아지는 듯한 불빛의 무리가 그의 가리키는 손끝에서 놀고 있었다. 어른들끼리 시방 서로 싸우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닌 줄 벌써 알아차렸을 텐데도 아이들은 본물 터지듯 나오는 울음을 조금 더 누그러뜨리려 하지 않았다. 그냥 권 씨가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싸운다고 착각한 아이들이 우는 거야. 저것 좀 보라고 청년이 갑자기 소리칩디다. 여기 이어지는 거죠, 그죠? 끌고 왔잖아, 단중심부를. 저것 좀 보라고. 그렇잖아도 난 이미 보고 있었는데요. 빗속에서 사람들이 경찰하고 한창 대결 중이었어요. 그 과거 사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체르탄을 던지는데 돌 던지는 것으로 맞서고 있어. 아주 격렬한 시위. 청년은 그것이 마치 자기 조화 속으로 그려진 그림이나 되는 것 같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뛰어난 능력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인 것처럼 기고만장, 기세가 등등해서 뭐 그렇지 기고만장입니다만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비에 젖은 사람들이 똑같이 비에 젖은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는 그 장면에 그렇게 감동하지 않았어요. 이 지금 여기 비에 젖은 사람은 주민, 또 비에 젖은 사람은 경찰, 서로 젖어가지고 싸우는 이 장면에 대해서 청년은 감동해서 얘기한 거야. 우리가 저렇게 투쟁하고 있지 않냐? 근데, 권 씨는 그러지 않았어. 뭐야? 왜? 그것보다 다른 걱정이 앞섰으니까. 그 걱정이 뭐냐? 걱정 때문에 감동하고 있지 못했다. 이 친구가 여기까지 끌고 와서 끝내 날 어쩔 작정인가? 이게 걱정인 거야. 왜? 줄거리 다시 가볼게. 어딜 맡았어? 원하지 않았지만, 원하지 않지만 억지로 위원회에 속했잖아. 그리고 도망쳤으니 그거에 대한 걱정이 계속 있는 거야.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런데 잠시 지켜보고 있는 사이 장면이 휙가닥 바꿔져 버립니다. 3년차 한 대가 어쩌다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는 그만 소용돌이 3년차가 뭔지 아시죠? 파묻힌 거예요. 대모를 피해서 빠져나갈 방도를 찾느라 요리조리 함부로 대가리를 디밀었다가 그만 뒤집혀서 벌렁 나자빠져 버렸어요. 요게 되게 중요한 소재예요. 3년 자동차.
누렇게 익은 참외가 와그로 쏟아지더니 길바로 구릅디다. 경찰을 상대하던 군중이 돌멩이질을 딱 멈추더니 참외 쪽으로 벌떼같이 달라붙고 도습디다. 한 차 정도 분이나 되는 참외가 눈 깜짝할 새에 동이 나버립디다. 사라졌어. 다 훔쳐간 거야. 진흙탕에 떨어진 것까지 주워서는 어적어적 깨물어 먹는 거예요. 먹는 것 그 자체는 결코 아름다운 장면이 못 되었어요. 다만 그러한 속에서 그걸 다투어 주워 먹도록 밑에서 떠받치는 그 무엇이 그저 무시무시하게 절실할 뿐이었죠. 이것이야말로 나치와. 뭘 느껴요? 사람들이 쏟아진 참외를 참외 쪽으로 벌떼처럼 달라붙어서 으적으적 깨먹는 이 모습 너무나 노골적인 모습이죠. 그만큼 이 사람들이 뭐야? 먹고 사는 것에 절실한 거야. 이거 가슴에 팍 부딪혀 옵니다. 나체를 확인한 순간 확인한 이상 그 사람들하고는 종류가 다르다고 주장해서 뛰쳐나온 근거가 나온 근거가 벼랑간 흐려지는 듯한 기분, 동질감을 느낀 거야. 자, 동질감을 느낍니다. 생존의 문제에 부딪혔구나. 내가 맑은 정신으로 나를 의식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까지가 전부. 그리고 나서 정신없이 데모에 참여했다는 얘기야. 자, 여기 내용을 잠깐만 볼게. 자, 이 작품에서 핵심은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입니다.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 아니라. 그리고 요 태도 변화를 보셔야 돼요. 어땠어? 군중과 시위하는 대만의 군중과 자신은 같지 않다고 여겼는데 참외를 주워 먹는 사람들의 모습. 이거 다 뭐야? 생존의 문제인 거 아니야. 그렇지? 먹고 살려고 하는 그 모습. 근데 권 씨도 뭐에 시달려? 먹고 사는 모습에 시달리고 있지. 그걸 보는 순간 자기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동진감을 느끼고 시위에 드디어 참여하게 됩니다. 좀 처음에는 왜 다르다. 나는 사무직이고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고 저렇게 가난하게 무식한 사람들이랑 같이 시위하는 사람이 아니다. 철거민의 입주권을 사서 가지고 있긴 해서 그들과 비슷한 처지에 떨어지긴 했지만 나는 그래도 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였지. 음, 생존의 문제가 달린 그런 모습을 보고 나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은 존재라는 거. 그가 더 이상의 이야기를 계속할 눈치가 아니었으므로 나는 비로소 그에게 말을 걸 기회를 얻었다. 그 뒤 권 선생님은 어떻게 되셨는지 물어봐도 괜찮겠습니까? 벌써 물어놓고는 뭘 양해를 구하십니까? 사흘 후에, 3일 후에 형사가 출판사로 찾아와서 수갑을 채우더군요. 왜? 시위에 참여해서 전과자가 되는 상황인 거죠. 경찰에서 증거로 제시하는 사진들, 이걸 우리가 체증이라고 하거든요. 들어봤어요? 어쨌든 그래. 사진 속에서 난 버스 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석유 깡통을 들고 강목을 휘둘러대고 있기도 했습니다. 아주 과격하게 참여한 거야. 어느 것이나 내 얼굴이 분명하긴 해도 한데 나로서는 전혀 기억이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자, 이거 시험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질문 있죠. 오른편에. 권 씨는 왜 그날의 일을 기억이 없다고 할까? 자, 군중의 모습에서 권 씨는 참외를 막 주워 먹는, 으적으적 깨물어 먹는 모습에서 나가 그동안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인 것, 거짓된 모습이었는지 알고 그리고 나서 시위대 합세에서 완전히 몰입했기 때문에 기억이 없는 겁니다. 미쳐버렸던 거죠. 그 순간에 몰입해서. 중략 부문의 줄거리. 전 씨가 전과자 된 산을 틀어놓은 후 권 씨 부인의 배는 점점 불러온다. 권 씨는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공사판을 전전하고 아마도
전과자라는 낙인 때문에 다시 원래 그런 비슷한 직업을 못 구하고 있는 거죠. 빨간 줄이 그어졌기 때문에. 자, 권씨는 어느 날 밤, 잠깐만. 권씨네를 걱정하는 해산 준비가 전세 있죠. 권씨네를 걱정하는 나, 나의 아내에게 큰 소리, 자, 걱정하지 말라고 큰 소리 친다. 돈은 없으면서. 권씨는 어느 날 밤 자정이 넘어 부인의 진통이 극에 달하자 부인을 얻고 병원으로 향하고 권씨는 그 후 학교로 찾아와 나를 찾아와 산모와 태아가 모두 위험해 빨리 손을 써야 한다면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다. 나는 크게 부담을 느끼고 한동안 망설인다. 왜? 돈이 없어. 나. 집 사느라고 돈을 많이 썼거든. 당연히 이런 상황이면 돈이 없다면 빌려줘야 돼, 안 빌려줘야 돼. 야, 근데 그거는 솔직히 내 코가 석잔데. 함부로 그럴 수는 없는 거지. 근데 이걸 보고 지금 이 참고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를 자기의 아니만 생각하는 소시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내가 착한 사람이야. 가보죠. 빌려만 주신다면 무슨 짓을 정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반드시 갚는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그는 마치 성경책 위에다 오른손을 얹고 말하듯이 엄숙한 표정을. 그만큼 너무나 진심인 거, 절박한 거지. 하마터면 나는 잊을 뻔했다. 그가 적시에 일깨워 주었기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빌려주는 어려움에만 골똘한 나머지 빌려줬다 나중에 돌려받는 어려움이 더 클 거라는 사실은 생각도 못할 뻔. 잡아봐. 빌려달라고 했잖아. 그러면 나는 10만 원을 어떻게 구하지? 구하는 것만 생각하고 덜커덕 빌려줬을 거야.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게 뭘 생각하게 만들어준 거야? 나중에 돌려받는 것에 대한 사실을 생각하게 만들어준 거지. 이렇게 해서 의도치 않게 일깨워준 거야. 그가. 그러니 그렇다. 끼니조차 감당 못하는 주제에 막벌이 아니면 어쩌다 간간히 얻어가는 출판사 싸구려 번역을 가지고. 자,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막벌이, 공사판에서 일하는 겁니다. 또 하나 출판사의 싸구려 번역일. 요걸로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어느 해가에 빚을 갚을 것인가? 어느 겨울에. 책임에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이거.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계산적이고 냉정한 나의 태도. 근데 이거 계산적이라고 할 수 있겠니? 당연한 거잖아. 집에 돈도 없는데 못 받을 게 걱정이 돼서 야멸차게 좀 냉정하게 굴 필요가 있었다. 병원 이름이 뭐죠? 원산부니까 지금 내용표에 현금은 어렵군요. 원장한테 바로 전화 걸어서 내가 보증을 서하고 약속을 할 테니까 이거 보증을 선다는 것도 원래 서면 안 돼. 권 선생도 다시 한번 매달려 보세요. 의사도 사람인데 설마 사람을 생으로 죽게 하겠습니까? 달리 변통할 구멍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해보세요. 자, 결국 권 씨의 부탁을 거절하는 겁니다. 거절하고 마는 거죠. 시간 벌써 이렇게 됐어. 내 대답이 지나치게 덜이 나올 때 이미 눈치를 챈 모양이었다. 도전적이던 기색이 슬그머니 죽으면서 그의 착하디 착한 눈엔 다시 수줍음이 잡아봐. 심리가 확 변한 거야. 자, 도전적인 모습까지 있었다가 착,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어? 착하디 착한 눈에 수줍음을 가졌던 사람이 도전적이었다가 다시 돌아온 거야? 그만큼 뭐야, 이 도전적인 건. 절박해서, 절박함에 나에게 도전적으로 매달렸던 거지. 돈을 빌려달라고. 무슨 짓을 해도 갚겠다고. 평소엔 그런 성격이 아니었던 사람이. 하지만 결국
의사 핑계 대면서 외면합니다. 원장이 어리석은 사람이길 바라고 거기다 희망을 걸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이 말은 뭐야? 음, 수술비 없이 수술비 받기 전에 수술 먼저 해주는 것이나 좀 전에 얘처럼 당신이 보증을 선다고 했을 때 그걸 덜커덕 믿고 해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나의 수술 비용을 받아내기가 수월치 않다는 걸 입원시키는 그 순간에 벌써 알아차렸죠. 원장도 어때? 대단히 이기적인 존재죠. 근데 이것도 솔직히 그치, 납득은 되지. 응. 자, 진땀을 훔치는 대신 얼굴에 그는 오른발을 들어 왼쪽 바지가랑이 뒤에다 두어 번 문질렀다. 발을 바꾸어 같은 동작을 자 구두를 닦는 행동 같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간접 제시라는 거야.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심리 상태를 전하는 거 우리는 간접적 제시라고 얘기해. 바쁘실 텐데 실례 많았습니다. 썰면처럼 두툼한 입술이 선잠에서 깬 어린애같이 움찔거리더니 겨우 인사말이 나왔다. 무슨 말이 더 있을 듯 싶었는데 그는 이내 돌아서서 휘적휘적 걷기 시작했다. 나는 내심 그 입에서 끈끈한 가래가 묻은 소리. 이를테면 오 선생 너무한다든가 잘 먹고 잘 살라든가 하는 말이 날아 내 이마에 탁 들러붙는 순간을 대비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나를 똑바로 올려다보았을 때 그처럼 흠칫 놀랐을 것이다. 그래서 뭐야? 그러니까 이 이런 말을 할 거라는 예상. 돈을 빌려주지 않은 나를 원망할 것이라는 예상. 이것은 뭐야? 그 안에 부탁을 거절한 미안함이 담겨 있는 거지. 그지?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아서 냉정하게 거절은 했지만 그런 나를 원망하지 않을까. 돌아섰을 때 그걸 예상하고 있었는데 오 선생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야. 뭐야? 너 타짜라는 영화 아니? 대충 알지? 거기에서 김혜수라는 배우가 있는데 김혜수라는 배우도 타짜의 일행 중에 하나거든. 근데 도박하는 판에서 뭐 경찰들한테 습격 저기 당했나 뭐 했나 했을 때 뭐라는지 알아? 이건 놔 이거 왜 이래?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뭐 이런 되게 유명한 멘트지. 그래서 들어보 이거 그거야. 자존심을 지키기. 내가 비록 돈을 당신한테 빌리려고 했지만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그것뿐이었다. 원망도 안 해. 그래도 원망을 겉으로 드러내서 표 표현하진 않습니다. 직접 내 호주머니에 촌지를 밀어넣던 촌지가 뭔지 아니? 뇌물 같은 거야. 어느 학부형 같이 그는 수줍게 그 말만 건네고는 언덕을 내려갔다. 자, 별로 휘청거릴 것도 없는 작달막한 체구를 연방 휘청거리면서 내리는 걸음걸음을 다운 자전거 동작으로 내 눈에서 그는 비쳤다. 자, 요 모습. 이런 것도 간접 제시예요. 알겠니? 연방 휘청거리는 건 어떤 심리야? 실망감이겠지, 그치? 산 귀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그의 모습. 번거로운 황토의 언덕 저쪽으로 사라지는 순간 나는 뛰어가서 그를 부르고 싶은 충동. 이 뭐니? 착해. 그지? 도와주고 싶은. 그를 부르고 싶은.
돌팔매질을 하다 말고 뒤집어진 3년차로 달려들어 아기아기 참외를 깨물어 먹는 군중을 목격했을 당시의 건치처럼 이건 완전히 나치화구나 라는 느낌이 팍 들었다. 이건 완전히 나치화구나. 이거는 뭐예요? 나의 느낌이죠. 이 나치화 뭐라 그랬어? 생존의 문제라는 거. 아까 얘기 썼죠? 생존의 문제. 자, 확인해봐. 아까 나치화가 두 번 나왔습니다. 권 씨에게 있어의 나치화는 뭐죠? 나치화라는 깨달음은? 느낌은? 자신이 군중들과 같음을 느끼죠. 그리고 그에 대한 연민을 느끼는 겁니다. 나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번엔 나가 권 씨에게 그러한 동질감, 저것도 생존 때문이라는 거, 연민을 느끼는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암만의 빚을, 암만 여기 얼마 정도의 빚을, 얼마 정도라고 해석합시다. 얼마 정도의 빚을 지고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1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퍼뜩 깨달았다. 그래서 전세돈도 일종의 빚이라면 빚, 그죠? 나중에 방 뺄 때 돌려줘야 되는 거야. 왜 좀 더 일찍 그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뭐 하면 되나? 10만 원 빌려줘도 되지. 그리고 나중에 못 갚으면 그렇지 보증 가지면 되는 거지. 그 생각을 한 거야 드디어. 자, 그래서 그 생각을 못했던 걸 후회하는 겁니다. 자, 원분. 자, 여기까지 하자. 안 되겠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할게요. 더 못 나가겠어. 문제는 다음, 자, 화요일 오전 10시간. 10시간 오시도록 하고, 문제 풀어볼래? 뭐, 뿌리에게? 넘겨보시면 뿌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뿌리에게 있잖아. 풀 때 한 번에 싹 풀지 말고 네 문제 정도 단위로 풀고 채점하고 고치고 풀고 채점하고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네 문제 또 그 다음에 네 문제 이런 식으로 풀어오면 돼. 뮤직은 불리는 그래 괜찮지? 각자 한번 보시는 분이 저거 뭐냐 시나리오는 안 읽어줄 거야. 이 소설은 그냥 읽어주는데 시나리오는 그냥 보고 개인적으로 읽어보고 아니면 영상을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대신 너희들은 스스로 읽어줘야지. 시간이 좀 아까워서. 왜냐면 시험 볼 때까지 우리가 수업이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 문법이 범위가 너무 많아. 귀찮아 죽겠는데. 자, 그래서